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이용숙입니다. 자, 오늘은 그 네트워크의 국제공인 자격증인 CCNA 200301 기출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어소시에이시라서 그 네트워크에 관계되는 전체 통신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네트워크 펀더멘탈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네트워크 펀더멘탈에 나오는 주된 카테고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보통 통신을 할 때 통신 장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스위치나 라우터 등의 네트워크 장비의 기능과 그 역할을 간단하게 해당하는 파트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 전체 그 내용 중에서 라우터가 뭐다, 스위치가 뭐다, 이 단편적인 문제는 요즘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요. 뒷단에 나오는 라우팅 또는 스위칭의 논리적인 프로토콜하고 이게 결합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뒷단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많은 기술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시험에서는 또 쉽지 않게 다가오는 부분이 물리적인 인터페이스에 관계되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내용을 다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시험을 보기에는 상당히 단편화되어 있는 단답형 문제여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우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유형을 식별하는 거에 오늘 키포인트를 둘 겁니다. 인터페이스,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포트 또는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그 인터페이스에는 여러 가지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통신을 하거나 뭐 TV를 보거나 할 때 램프에 녹색 불이 들어오면 정상이지만 주황색이나 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체 통신을 할 때 TCP/IP 프로토콜 중에서 어느 누구나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TCP와 UDP의 논리적인 흐름 상태 또는 내용들입니다. TCP, UDP에 관계되는 것은 꼭 네트워크에 관계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IT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그 해당의 속성값까지는 나가진 않고 특징들만 다루게 될 거고요. 자, 통신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소값인데 주소에는 버전 4와 버전 6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칭 개념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임의의 장치가 프레임을 동시에 두 스테이션을 감지한다. 여기서 디텍이라는 게 중요한데 보통 통신을 할 때 스위치라는 장비를 여기서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스위치는 포트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스위치는 대표적으로 맥 주소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장비입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 지하에 각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그 MDF 장비 스위치들을 놔두면 그 벽을 타고 각각 집에 뭐죠? 그거 셋업 박스,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 액세스 포인트에 이제 노트북도 연결될 거고요. 유선으로 케이블도 연결될 텐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스위치에서는 충돌 도메인이 나누어집니다. 이때 이 스위치 포트에서는 여기에 있는 컴퓨터들이나 노트북 또는 뭐 세탁기 냉장고도 요즘에 통신을 하니까요. 걔네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때 많은 정보들을 보낼 수도 있는 건데 동시에 그것을 보냈을 때 감지한다라는 뜻인데 이때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컨디션이냐면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전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내는 거는 OSI 7 레이어에 의해서 제일 가쪽에는 L2 정보가 들어가고 IP 같은 L3, TCP, UDP 같은 L4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자가 발생한 데이터들을 압축하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테일, 꼬리가 들어가는데
이때 요 L2 정보가 보통 최소 바이트 64바이트인데 이걸 스위치가 수시를 한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터페이스에 어떤 값들이 카운팅이 되는가, 증가되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잠깐 보자면 먼저 여러분들 요거를 좀 알아보시면 좋은데 실습을 직접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요. 스위치 안에 인터페이스 값을 보는 명령어입니다. 자, 스위치 인터페이스 값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명령어는 show interface란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패스트 이더넷 랜 통신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죠. 그 안에 속성값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케이블을 연결해서 통신만 하실 건데요. 사실은 케이블 연결되어 있는 그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정보에 근간을 해서 관리자나 엔지니어들은 프로바이더들은 그것을 해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CCNA 시험에서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좀 미리 좀 찾아보시면 좋은 게 그 안에서 이제 보시면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는요 런치라는 정보값도 있고 카운팅 되는 값도 있고 자이언츠라는 게 있는데 아까 스위치 포트예요. 스위치 포트에 또는 라우터 포트에 인터페이스에 64바이트 크기보다 아주 작은 신호들이 전체 신호가 아예 64바이트도 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하면 런처 카운팅 값이 올라가는데 이런 건 언제 발생을 하냐면 스위치나 인터페이스 밑에 액세스 포인트 밑에 컴퓨터들이 여러 개 정보를 보냈을 때 충돌이 발생하거나 기타 등등 케이블을 뺐다 꽂았다가 할 경우나 플래핑이 발생하거나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일단 프레임의 가치가 없죠. 스위치가 처리할 가치가 없는 아주 작은 사이즈가 발생을 했을 때 런츠라는 게 올라가고 자이언츠는 뭐 이름에 나타났듯이 보통 맥시멈 트랜스 유닛이라고 해서 각 인터페이스에서 최대 전송할 수 있는 사이즈가 관리자에 의해서 또는 기본값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그 값보다 큰 것들이 들어오면 여기 카운팅 값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기본으로 폐기되는 게 맞고요. 폐기가 되지 않으면 허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어에 의해서. 근데 일부 어느 정도 사이즈만 조금 더 허용을 하는 거지 기본 맥시멈 트랜스퍼 유닛보다 큰 사이즈는 허용하지 않고 자 중요한 거 들어오는 트래픽에 한해서 트래픽이 들어올 때 인터페이스에 들어올 때 여기서 체크를 한다라는 건데 체크하는 CRC 값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L2 헤드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그 중에서 요 안에 정보 중에 CRC 값이 있습니다. 이게 2계층 프레임의 오류를 체크하는 값이죠. 그 값이 있는데 여기서 인터페이스에 있는 CRC 코드 값하고 데이터 사용자가 보낸 CRC 코드 값을 CRC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값이 나머지 제로가 나오지 않고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감지되면 여기서 CRC 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용자가 오류난 정보를 보내거나 중간에 오류가 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런이라는 것은 트래픽이 정해진 시간에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말 그대로 오버해서 런한다라는 거죠. 동작이 갑자기 오버런 됐다. 뭐 이 들어오는 전송되는 프레임을 처리를 못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갑자기 오버런이 되면 부하가 생기겠죠. 이 오버런 값이 올라가면 또 관리자들은 이 오버런 값이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장비의 여러 가지 성능을 교체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풋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통 아웃풋인데 콜리전하고 레이 콜리전 두 개의 카운팅 값이 있습니다. 둘 다 어쨌든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카운팅이 되는 건데 보통 콜리전이 발생하는 경우를 CSMA per CD 환경에서만 충돌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떠한 경우는 충돌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올라가는데 아까 문제에 보시면 64바이트의 프레임 헤드가 수신된 다음에 발생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는 그 레이 컬리전이라 해서 충돌 도메인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이 컬리전 값이 올라가는데 레이 컬리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케이블 타입이 틀리거나 이럴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하고 타입이 틀리거나 여기 보이시는 듀플렉스라는 값이 있죠. 통신 방식인데 전이 중이냐 반이 중이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건데 통신을 할 때 보내고 받는 속도를 그 채널을 분리할 거냐 아니면 같이 사용할 거냐 또는 오토이냐 이런 것들이 오류가 발생하면 레이 컬리전 값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이것만 아시면 전체 문제 다 풀립니다. 인터페이스 상태값인데요. 여기서 다운이라고 나와 있는 건 동작이 하지 않는 경우겠죠. 주로 여기는 일계층 물리적인 값을 의미하고요. 전류가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케이블이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인터페이스는 이 값들을 표시를 하고 여기는 주로 L2 정보 값이고요. 또는 동작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디세이블이라는 거는 지금 뭐 셧다운이 돼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고 또는 다운인데 디세이블 아니고 에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잘 사용을 하다가 업인 상태이다가 어떤 보안에 의해서 자 인터페이스에 그 스위치 인터페이스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스위치의 인터페이스에 포트 보안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 시큐리티라고 그러는데 해당하는 포트에는 컴퓨터 2개만 연결되도록 하고 2개 이상 오면은 셧다운이 되게 포트 설정을 해 두었어요. 근데 임의의 사용자가 액세스 포인트에 노트북을 하나 더 연결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잘 사용을 하다가 여기에 들어있는 정책에 의해서 셧다운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럴 땐 다운과 동시에 뒤에 디세이블이 아닌 에러 디세이블이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인터페이스 하나의 정보 값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펀더멘탈에서 케이블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일반 집에서 사용하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안에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값들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를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4바이트가 수신된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라면은 주로 레이 컬리전 카운팅 값이 인터페이스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아까 방금 봤던 쇼 인터페이스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아신다면 뒤에 문제들이 쉽게 풀립니다. 그 다음 보시면 상당히 쉬워요. 프레임 체크 순서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 페일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그러면 이때는 인터페이스 카운트에 어떤 게 증가하느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오는 프레임에서 CRC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 그랬죠. 오류가 생기면. 그러니까 프레임 체크라는 거 오류 체크를 말하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CRC 값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인풋 에러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인풋 에러하고 CRC입니다. 자이언츠와 런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류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 사이즈에 의해서 그 정보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레이 컬리전이 보통 발생을 해서 증가하는 경우가 주로 어떤 게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듀플렉스 미스매치라고 해서 한쪽은 풀 디플렉스이고 한쪽은 하프 디플렉스일 경우에 여기 때는 레이 컬리전이 발생합니다. 통신이 안 되는 것만큼 늦게 아주 지연 속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이때는 보통 일반적인 장비들은 다운이 되는 경우보다는 다운이 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신 분이 에뮬레이터를 하셨다면 다운으로 표시가 될 건데 일단 보통 다운이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 길이가 보통 100메가 정도입니다. 카테고리 5랑 카테고리 6A랑은 100m 정도인데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송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그리고 레이컬리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답은 케이블 길이 제한을 초과한 경우와 연결된 한쪽이 반이중으로 구성이 되며 디플렉스 미스매치에 의해서 레이컬리전이 발생하는 경우이고요. A번은 송신 장치가 프레임을 다시 보내기 전에 15초를 대기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컬리전이 발생하는 경우 있다이기보다는 차라리 충돌을 좀 더 예방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CSMA4 CD를 사용하는 것도 충돌을 좀 더 예방하고 회피를 해보고자 하는 방법인 거고 이거는 충돌 지연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2번이는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레임 64바이트가 전송된 다음에 레이컬리전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32라는 게 틀린 거죠. 이렇게 응용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사실은 10기가 이더넷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10기가 상당히 10메가라는 10기가면 상당히 속도가 빠른데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건 물리적인 인터페이스가 10기가라고 해서 통신 속도가 10기가 나오는 건 아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케이블이 기가빗 케이블이고 기가빗 포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내 컴퓨터 성능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통신 속도가 빨라질 수는 없어요.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장비에 들어가 있는 논리적인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튼 여기서는 지금 10기가나 되는데 아주 전송 속도가 트랜스폴 되는 스피드가 아주 느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런 케이스가 발생되고 있다. 자, 이런 건 언제 주로 발생을 하느냐? 근데 이제 답이 쉽게 나오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네이컬리전이 발생을 하면 통신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끔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자가 많은 강의실이라든가 한 강의실에서요 갑자기 교수님이 어떤 자료를 같이 오픈해서 열어보자 해서 서버에 동시에로의 접근을 하면 화면이 정지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때는 케이블이 다운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레이컬리전인데 듀플렉스 미스매치가 되면 주로 레이컬리전이 발생을 하죠. 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스피드가 컴플리시하게 되는 경우는 혼동이 되면 스피드가 서로 간에 한 장비가 스피드가 100이고 한 장비가 기가빗이다. 스피드 속도가 수동으로 자동으로 아니고요. 스피드란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스피드가 다르게 되면 인터페이스 값은 다운이 돼요. 그래서 요걸 맞춰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큐잉 드랍이 되는 것은 업다운하고 상관은 없고요. 여기서 이 문제는 지금 앞전 문제에 시험 문제에 주어지는 화면입니다.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보니까 주어진 표시값을 보니까 아래에 그림을 보시오 했는데 표시값을 보니까 큐잉 값은 정상이에요. 뭐 현재 드랍되는 것도 없고 드랍된 것도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더불어 헤비한 트래픽에 대해서 혼잡이 발생했느냐? 헤비한 트래픽에 대해서 혼잡이 발생을 했다면 자이언츠 값들이라든가 또 인풋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에 주어진 걸 보니까 컬리전이 많이 발생을 했네요. 또는 레이컬리전이나 컬리전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듀플렉스 미스매치, 호환이 안 될 경우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듀플렉스의 비호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보기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해당하는 이 문제는 보기가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한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제가 지금 페이지를 나눠서 설명을 한 거고요. 만일에 문제에 이렇게 아웃풋이 주어진다면 해당하는 아웃풋을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문제의 맥락입니다. 전부 다 기출되었던 문제들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 인터페이스 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상태값이 다운이 되었을 경우, 인터페이스 상태값은 administratively 다운이 있고요. 1계층 값입니다. 1계층 값에 그냥 다운이 있습니다.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라우터 인터페이스는 보통 기본 값이 케이블을 연결해도 전류가 통과되지 않아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 출시될 때 모든 인터페이스가 전류가 통과되지 않도록 셧다운돼서 출시가 돼요. 이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다운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노 셧다운이라는 명령을 주면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면 다운이 되고요. 이때는 전류가 통과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연결한다든가 정상적인 동작이 되면 자동으로 업이 됩니다. 자, 여튼 셧다운 명령, 스위치를 아예 끄거나 전류가 통과되지 않는데 그냥 다운 상태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젠가라고 했는데 스피드가 일치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다운이고요. 인터페이스에 아까 말씀드렸죠. 해당하는 포트의 포트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동작인데 논리적인 프레임 흐름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흐름을 끊거나 인터페이스를 다운시켜야 될 경우는 강제 다운이 될 때는 에러에 의해서 디세이블 된 경우는 또 다운이 됩니다. 스피드 미스매치가 일어난 경우는 스피드만 맞춰주시면 같이 업이 되는데 에러 디세이블은 그 에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업이 되지 않아요. 이럴 경우는 반드시 명령에 의해서 한번 살짝 우리가 뭐가 안 될 때 전원을 껐다 켜라 라고 하듯이 얘도 전원을 잠깐 껐다 켜야 됩니다. 숏이란 말 쓰고 노 숏이란 말을 해야 그러니까 명령을 입력해야 다시 업업 상태가 됩니다. 어쨌든 답은 A, C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TCP, UDP에 관한 내용인데요. TCP, UDP에서 이 문제 하나인데 여기서는 지금 패킷 델리버리 개런티라고 해서 보장을 하는 방법 중에 차이가 뭐냐라는 건데 자, 먼저 여기서 TCP, UDP 잠깐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다양한 문제들이 쉽게 다 풀립니다. TCP와 UDP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텍스트 쪽으로 말씀하시는 게 TCP는 신뢰적이다. UDP는 비신뢰적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TCP는 연결지향적이다. TCP는 비연결지향적이다. 라고 해서 외우시는데 이거 의미를 아시면 쉽게 풀립니다. 신뢰적이다, 비신뢰적이다 라는 거는 보내고 받는 쪽 간에 있어서 트래픽을 내가 10개를 보냈으면 상대가 10개를 다 받았는지 보낸 쪽에서 그 신호를 다시 돌려받는 게 있는 게 이게 신뢰적인 거고요. 비신뢰적이다라는 것은 보통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죠. 내가 트래픽을 보내도 상대가 라디오 방송을 잘 수신할 수 있는 상태면 다행이지만 장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위치의 문제로 수신을 할 수 없더라도 보내는 쪽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비신뢰적이고요. 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어받기가 되면 TCP, 이어받기가 되지 않으면 UDP입니다. 이어받기가 된다는 것은 내가 10개의 조각을 보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조각의 번호가 있다는 뜻이고 UDP는 그런 게 없습니다. 헤드가 상당히 작죠. 그리고 연결지향적이다, 비연결지향적이다라는 뜻은 데이터 트래픽을 보내기 이전에 보내고 받는 쪽끼리 서로 간에 나 너랑 통신하고 싶은데 가능하니? 오케이, 가능해. 그럼 나 지금부터 통신한다. 라고 해서 보내고 받는 쪽끼리 통신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연결을 확인한 다음에 전송하는 걸 TCP, 연결 지향적이다, 커넥션 오리엔티드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UDP 같은 경우는 보내고 받는 쪽끼리 통신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보내는 겁니다. 빠른 전송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시간 트래픽, 라디오 방송 같으면 UDP죠.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TCP가 연결지향적일 수 있고 또는 신뢰적일 수 있는 게 TCP 헤드에는 TCP 기반으로 보내는 정보에는 더 많은 정보값이 헤드가 더 크죠. 자, 보자면 자, 정답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TCP는요. 체크썸 사용하고 4계층이니까 4계층 오류 정정 방식은 정보가 체크썸입니다. IP 3계층도 체크썸이고 억날리지먼트 ACK라는 정보값을 TCP 헤드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습니다. 내가 TCP 기반으로 보냅니다. 그럼 4계층 정보에 요 정보 안에 요 4계층 정보 안에는 체크썸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ACK 정보도 있고요. 이 순서 번호도 있습니다. 여기 10번째 조각이다, 2번째 조각이다 번호가 있어요. 자, 한꺼번에 2개를 보냈어요. 그러면 돌려받는 ACK는 2번까지 잘 받았다 해서 3을 돌려주면 되는 건데 3이 돌려주면 아 얘가 2번까지 잘 받았구나 해서 3번부터 2개를 또 보냅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2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윈도우 사이즈 값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3번, 4번을 보내요. 그러면 잘 받으면 ACK 답은 5번이 와야 되는데 4번이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 송신 쪽에서 받는 쪽에 한 개밖에 못 받았구나 라고 해서 재존송을 해줍니다. 5번을 다시 3, 4번 중에 4번을 못 받았구나 라는 감지하고 4번, 5번 이걸 재존송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신뢰적입니다. 그러나 UDP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에코 넘버라든가 시퀀스 넘버 재존송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체크썸. 체크썸이라는 거는 보내는 헤드에 있는 체크썸 값이에요. 그것을 수신 측에서 갖고 그 체크썸 안에 들어가 있는 오류 체크 방식들이 있겠죠. 그 방식에 의해서 체크썸 방식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UDP 헤드는 헤드 정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수신 측이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체크할 수는 없어요. 비신뢰적이긴 하나 빠른 전송에 상당히 좋아서 실시간 전송에는 또 오히려 UDP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도 또 TCP, UDP 가는 건데요. 여기도 같은 문제입니다. 이제는 엔드포인트에 2개의 엔드포인트 사이에서 커넥션 이스터블리시라고 되어 있네요. 연결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보내고 받는 쪽 통신 잘 받았니? 나 지금 너랑 통신할 건데 가능해? 오케이, 가능해. 그럼 나 지금 나한테 통신한다. 데이터라는 정보를 보내기 이전에 연결을 확인하는 값이 TCP인데요. 요걸 3번의 신호를 주고 받는다고 해서 요 동작을 3way 핸드쉐이크란 말을 씁니다. 전상할 때는 3way 핸드쉐이크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A는 TCP는 3way 핸드쉐이크에 의해서 통신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UDP는 does not guarantee 메시지 전송에 대해서 보장을 하진 않죠. 아까 라디오 방송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답은 뭐 쉽게 나오네요. 그러나 틀린 것도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2번 TCP에서는 싱크로나이제이션 패킷 동기하죠. 그리고 UDP는 억날리지먼트 사용하지 않습니다. only 체크썸만 있다고 그랬고요. 10번 UDP는 reliable 메시지, 신뢰적인 메시지 아니죠. 비신뢰적이다 했고요. TCP는 커넥션 리스가 아니고 UDP가 커넥션 리스죠. 그리고 마지막에 D번도 SYN 싱크 에크 FIN 이거는 끝날 때 그 TCP 연결을 종결할 때 FIN 신호를 보내는데 이때 사용하는 건 TCP입니다. 어쨌든 답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A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네트워크 자동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얻는 베네핏, 이득이 뭐냐, 뭐 어떤 게 좋으냐라는 뜻인데 당연히 운영할 수 있는 코스트 값이 줄어들죠.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네트워크 컴퓨터가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아무래도 보안 취약점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이 증가되지는 않아요. 네트워크 보안을 따로 설치를 하거나 강화를 시켜야겠죠. 세 번째 C, 당연히 신뢰적인 결과를 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죠. 기계니까.
그럼 답은 두 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A하고 C가 되겠습니다. 3번에서 풋프린이라고 해서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공간이 감소하지는 않죠. 장비가 많아지면서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또 기계실도 따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페일러가 감소된다. 아니죠. 자동화를 하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종류라든가 횟수는 빈번하게 늘어나죠. 근데 그걸 감소시킬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죠. 답은 A하고 C가 됩니다. 자, 다음 번째도 어떤 레프트 이빗 해서 저기 그림 여기 이걸 누르시면 보통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한글로도 제가 적어놓긴 했으나 보통 시험은 영어로 보시는데 보통 CCNA 시험이 영어가 아니고요. 문장만 잘 보시면 문장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엔지니어는 그 리모트 액세스 원격 접속을 라우터에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합니다. 컨피그링을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139.58.0에 28에 해당하는 어떤 네트워크 낸이 있나 봐요. 여기에서 원격 접속이 되도록 어디에다가 설정을 할까요? 당연히 어디에다가 설정을 할까요? 라우터에다 설정을 해야 되죠. 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자, 이 내용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요 인터페이스에다가 설정을 할 건데 어떻게 원격 접속의 방법은 텔넷과 시큐얼셀 방식을 제공하죠. 원격 접속을 하는 방식은 텔넷과 시큐얼셀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설정을 할 거냐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시큐얼셀 설정을 할 때 장비에는 도메인 네임이라든가 그 키 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뭐 여기 문제에 주어진 게 SSH 시큐얼셀이라고 적혀 있으니 자, 원격 접속을 하는데 시큐얼셀 방식으로 접속을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on destination router야 여기죠. 사용자 입장에서 데스티네이션이 여기니까 라우터에 enable 되도록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텔넷 설정을 원격 접속할 때 그 허용하는 것들은 액세스 리스트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리스트는 10개고 100개고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만든 것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라인 VTY 텔넷 라인이죠. 텔넷 라인 안에서 내가 만든 액세스 리스트를 적용하고 싶으면 액세스 클래스라고 하셔야 되고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만든 액세스 리스트에 관계되는 걸 적용하고 싶으면 액세스 그룹이라고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인바운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까지는 됐고요. 그러면 여기는 인터페이스 액세스 그룹 맞고 이거는 라인 V2I인데 액세스 그룹이니까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우터 입장이잖아요. 그죠? 이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입장에 인터페이스에 들어오는 트래픽이잖아요. 인바운드.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이 고객의 정보가 아까 139.58.0에 얼마였죠? 28이네요. 28. 요 28이라는 것은 서브넷 마스크 정보잖아요. 서브넷 마스크 28비트는 뭐뭐해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1로 채워졌고 다 1로 채워진 게 255.255고 여기 8개 비트 있죠. 남은 8개 중에서 4개도 뭘로 채웠다? 1로 채운 값. 이 4개를 1로 채우면 8개 비트에 128, 64, 32, 16, 8, 4, 2, 1 중에서 이 부분 값을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은 192에 224, 240이 되나요? 240이 됩니다. 어쨌든 근데 와일드카드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는 모두 1로 채우는 거고요. 액세스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거는 와일드카드 마스크입니다. 서브넷 마스크의 반대값은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28비트만큼 일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8비트만큼 0을 채워서 되는데 24비트만큼 0을 채운 값은 0.0.1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퍼밋 하겠다. TCP고 문법이 그렇죠. 액세스 리스트는 퍼밋, 목적지, 정보, 그리고 죄송합니다. 소스의 정보, 목적지 정보, 만약에 앞에 게 IP라든가 IP는 말고요. TCP라든가 UDP를 할 거면 EQ 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트 넘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퍼밋 TCP니까 뒤에 EQ 넘버 있어야 되면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그죠? EQ 넘버고 여기가 소스의 정보, 송신지 정보이고 목적지는 어디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목적지의 인터페이스에 IP가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처럼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IP가 주어졌으면 목적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이 목적지 들어가는 부분에 IP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해당하는 이 보기에서는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IP 정보 값이 없어요. 그래서 N이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정리를 할게요. 일단 라인 VTY를 들어오면은 액세스 뭐를 해야 된다고요? 클래스고 번호 줬고 인바운드에 들어오는 거, 라우터에 들어오는 트래픽이고 들어오는 이쪽이 고객 측인데 고객 측이 소스죠. 송신지. 목적지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IP가 있다면 그게 목적지가 될 건데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N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리스트도 표준 액세스 리스트는 그냥 IP만 적으시면 돼요.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정보만 적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확장 액세스 리스트는 TCP면 UDP든 포트 넘버를 뒤에 적어주셔야 어떤 서비스를 막을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다음 문제는 지금 물리적인 주소, 피지컬 어드레스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계층 주소, MAC 어드레스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IP config/all 하면 나타나는 MAC 어드레스의 16지수로 나타나는 주소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말 그대로 식별을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집 주소가 있는 이유도 편지를 받을 때 그냥 현대 아파트라고 하면 도시 몇 동 몇 호인지를 모르면 그 편지를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는 랜 주소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피지컬 어드레스를 랜 주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주소 자체가 유니크합니다. 유니크한데 유니크하지만 식별을 할 수 없는 게 그룹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플랫 어드레스라고도 하고 버닌 어드레스라고도 합니다. 구워져서 나온다는 뜻이죠. 자, 유니클리 한 건 맞아요. 근데 왜 유니크 하냐면 레이어 2 장비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주소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유니크하다는 것은 이 물리적인 주소 전체 값이 전 세계에 동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공중 인터넷망을 사용할 때는 맥을 사용하지 못하냐면은 물리적인 주소 값은요. 한 강의실에 있다고 해서 어떤 일정 값이 모두 동일할 수가 없어요. 제조회사가 다르고 해서. 그래서 그냥 유니크하긴 하는데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그룹핑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75년생 이렇게 되듯이 생년월일 태어난 거 의미를 부여하기엔 숫자가 좋죠. 그래서 3계층에서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리적인 주소를 사용하는 건 레이어 2 디바이스입니다. 맥 주소는 L2 주소입니다. 그걸 식별하기 위한 거고요. 디프런트 네트워크를 디프런트 네트워크, 랜과 랜 사이에 통신을 한다는 거잖아요. 랜과 랜 사이 통신은 반드시 IP를 사용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 바깥쪽으로 해서는 맥 어드레스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통신을 할 때 사용되지 않습니다. L2 정보는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2 프레임을 레이어 3 프레임하고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L2와 L3는 독립적입니다.
OSI 7계층 TCP/IP 프로토콜 각 계층은 독립적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펀더멘털 과정에서 많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뭐 우선순위 어떤 장비가 먼저 전송을 할 건지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맥어드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토큰링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능에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2번을 보시면 문제 키워드입니다. On the same network입니다. 동일 네트워크, 같은 넷, 하나의 랜 안에서는 서로 다른 장비, 노트북이든 뭐든 간에 통신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건 맥어드레스로 하죠. 랜은 전부 다 2계층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F번이 틀린 이유는 알 수 없는 맥 어드레스가 있을 때 그 원격에 알 수 없는 맥 어드레스 가진 장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자, 그걸 한글로 좀 분류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앞에 게 보기가 쉽지 않으시면 NA 시험을 보실 때 뒤에 그 한글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번 문제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번에는 IP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패스트 이더넷에 자, 보시면 엣지 라우터, 제일 끝에 있는 라우터들이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사용한다. 공인 주소죠. 공인 IP, 외부 인터넷이 되는 IP이겠죠. 인터넷 연결을 해서 공인 IP 주소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라우터는 IP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obtain IP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냐면 서비스 프로바이드 서버한테 다이나믹 동적으로 IP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IP 할당하는 방법이 관리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적 할당이 있고요. 동적 할당이 있죠. 보통 우리가 IP 버전 4에서는 동적 할당 방식은 대부분 DHCP 프로토콜을 사용하죠. 그래서 DHCP를 사용해서 IP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우터가 있고요. 여기 인터페이스가 패스트 이더넷이고 이 라우터의 IP를 만약에 랜 어디에 여기에 DHCP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정을 쭉 합니다. 하고 여기 인터페이스 모드에서는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모드에서는 어떤 명령을 쓰면 되냐면 IP 어드레스 DHCP라고 하면 해당하는 이 인터페이스는 인터넷 어디에 있는 그 설정에 따라서 그 서버를 찾아가서 IP를 받아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IP 버전 6는 어떻게 자동으로 IP를 받아오느냐, 동적으로 받아오느냐라고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는 자동으로 받아오느냐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IP 버전 6 주소를 동적으로 받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자동으로 활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IP 버전 어드레스 DHCP라고 하는 거가 맞고 인터페이스 모드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보통 장비에서 여기에 인터페이스에 저렇게 IP 버전 6를 내가 동적으로 받아오겠다라고 적었으면 이렇게 DHCP 서버에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DHCP 서버는 뭐 A라는 라우터에서 IP를 1.1을 가져갔다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걸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IP 버전 6에는 stateful이라고 해서 상태를 저장하는 동적으로 IP를 할당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 라우터나 스위치, 여기 스위치가 연결돼 있고 여기 액세스 포인트가 연결돼 있고 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되겠죠. 이때 IP를 받아오는 방법은 스위치 포트나 액세스 포인트 포트에 stateless라고 해서 SSL이라는 stateless 해서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해당하는 것은 IP 버전 6 방식이고요. 자, IP 버전 6는 좀 보고 들어갈게요. IP 버전 6로 IP를 자동으로 받아왔을 때 해당하는 IP 값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IP 버전 6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요.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라우터나 스위치 인터페이스 IP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 컴퓨터에도 그렇고 IP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의 종류밖에 없는데 IP 버전 6는 말 그대로 IP 버전 4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통신을 할 때 통신의 종류가 다양하다시피 IP 버전 6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즉 외부 공적으로 인터넷을 할 때 사용하는 IP 따로 있고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입자 액세스 그러니까 U+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들은 U+ 트래픽만 받아야 되고요. KT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는 KT TV만 KT 트래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그룹을 식별하는 것을 멀티캐스트라 그러는데 IP 버전 4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멀티캐스트 서비스들이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대부분 멀티캐스트 서비스예요. 그래서 IP 버전 6에는 인터페이스 하나에 종류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중 인터넷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들은 글로벌 유니캐스트 주소라고 해서 제일 앞자리가 2나 3으로 시작한다고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멀티캐스트 서비스라고 그랬죠? 멀티캐스트 서비스는 간단하게 앞에 FF로 시작하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제일 끝자리가 2라는 것은 해당하는 그 링크에 되는 거고 1은 노드를 뜻하는 것 자세하게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소를 FE로 시작하는 FE80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 말고요. 사설 IP로도 사용하는 게 FC20이 있습니다. 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맥 주소를 자동으로 받아오게 하는 것은 IP 어드레스 오토 컨피그란 명령어입니다. IP 버전 6는 IP 어드레스 오토 컨피그란 명령어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나와 있는데 공인 IP 아까 말씀드렸죠. IP 버전 4의 퍼블릭 어드레스 공인 IP 인터넷이 가능한 공중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송이 될 수 있는 IP는 보통 글로벌 유니캐스트 IP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글로벌 유니캐스트 IP는 처음에 그냥 우리가 식별할 때 그냥 앞에 2나 3이다 정도. 그리고 FF로 시작하면 멀티캐스트다 정도로만. 그리고 사설 IP 정도에 해당하는 게 유니크 로컬 어드레스인데요. 사설 IP 개념이고 링크 로컬은 아까 말씀드렸지 해당하는 그 링크에서만 유효한 IP입니다. 뭐 링크 안에서 어떤 신호라든가 정보를 전송할 때 제어를 할 때 이런 것은 자동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관리자가 직접 입력을 하든 종적으로 받든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글로벌 유니캐스트 IP이죠. 그 유니크 로컬 IP도 다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답은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인터넷은 할 수 없습니다. 온더 인터넷은 할 수가 없으나 랜끼리는 통신이 가능하다. 사설 IP를 말하는 거죠. 사설 IP는 아까 유니크 로컬 IP 어드레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유니크 로컬 IP 어드레스인데 체크가 되어 있지 않네요. 답은 2번.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또 이제 IP 버전 6 문제네요. 글로벌 유니캐스트 IP 어드레스입니다. 이 문제 상당히 재밌죠. 보시면 IP 버전 6 유니캐스트를 하기 위한 글로벌 유니캐스트 IP 어드레스가 필요로 합니다. 보통 할당이 되어 있다. 자, 해당 인터페이스에는 뭐 라우터든 스위치든 어쨌든 이 인터페이스에는 IP 버전 6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모든 인터페이스, 이더넷 인터페이스에서는요.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맥 어드레스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번인 어드레스라서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파생되어서 글로벌 유니캐스트 주소를 할당하려면 어떻게 명령을 설정을 해야 되는가? 그냥 컴퓨터를 켰으면 IP를 받아오잖아요. 저희가 IP 버전 6든 버전 4든 프로그램을 버전 6를 사용하면 버전 6 IP를 받아올 거고요. 버전 4를 사용하면 버전 4를 받아올 건데 DHCP 서버에서 이 동쪽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서버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자체 인터페이스에서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연결되어 있는 액세스 포인트라든가 내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 포트라든가 내가 바로 연결된 라우터 포트라든가 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맥 어드레스를 파생시켜서 만드는 건데 그때는 뭐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스테이틀리스라고 해서 어드레스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단지 DHCP 서버에 IP를 받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떤 IP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보통 무선 통신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은 멀티캐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문제 쉽게 풀리죠? 앞에 FF를 시작하면 전부 다 멀티캐스트다. 이제 하나를 알면 자 그리고 여기도 맞아요. 싱글 어드레스보다 많은 그룹을 그룹 아까 뭐 KT 그룹이든 U 플러스 어떤 해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통신을 하는 것은 다 그룹 통신이죠. 이건 다 멀티캐스트 주소입니다. 그러면 단일 주소가 아니고 멀티캐스트 주소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FF로 시작하는 게 답이겠죠. 정확하게 아까 IP 버전 6든 4든 특징을 알고 있으면 어떠한 유형으로 나와도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때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에서 묻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의 논리적인 걸 정확하게 아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많이 등장하는 문제는 예전에는 IP 버전 6를 주고 이것을 간소화시키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문제의 답을 너무 길게 나타내네요. 이런 게 있으면 관리자가 지금 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관리자는 세팅을 하려고 한다. 새로운 IP 어드레스를 사용하려고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소값이 쭉 이렇대요.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입력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규칙에 따라서 간소화시키겠다. 자, IP 버전 6의 규칙이 있죠. 표현할 때 중간에 4개의 옥텟대로 뭐를 표현한다? 4개의 옥텟대로 콜론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게 규칙이죠. 또 하나의 규칙은 또 뭐죠? 또 하나의 규칙은 0으로 시작하는 자, 이 옥텟에서 처음에 0으로 시작하는 거는 생략이 가능하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만약 0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여러 콜론을 거쳐서 나오면은 더블 콜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단 더블 콜론은 전체 IP 중에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전체 중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총 100비트인데 그 중에서 더블 콜론이 있고요. 앞뒤 10이 있으면 몇 개가 생략됐다 감지할 수 있어요. 100 중에서 앞뒤 10이 있으면 80이 생략됐다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되어야 되지. 더블 콜론이 두 번 있으면 도대체 10비트가 나오고 더블 콜론 나오고 20비트가 나오고 더블 콜론 나오고 10비트가 나오면 이게 전체 100인 건 알겠지만 여기에 몇 개가 뒤에 게 몇 개가 생략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거를 적용한 게 답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자, 생략해서 적어 봅시다. 2001, 이거는 그대로 하고요. 이 부분은 C1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거는 그대로 하고 이 부분은 1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거는 더블 콜론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부분은 331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관계된 답은 몇 번입니까? 찾아보시면은 몇 번이죠? 예, A번이 되죠. 자, 다음 번째 문제. 로컬리 유니크 유니캐스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라우팅이 가능한 로컬리 유니캐스트 주소를 유니크 로컬 주소라는 뜻이죠. 이 한마디로. 생성해서 인터넷에 보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려면 VLAN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크 로컬 주소는 FC로 시작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기가 있는 문제입니다. 한 화면에 다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냈는데, 보시면 엔지니어는 HQ 라우터에 IP 버전 6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패스트 이드넷 01에, 패스트 이드 01에. 자, 그러면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설정할 때 명령어가 IP 어드레스라는 명령어고 IP 어드레스를 주시면 되는데, 자, 뒤에 보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이고요. 패스트 이드넷 맥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자, IP를 만들어 줄 때는 맥 어드레스의 절반 값인 요거 앞뒤로 절반 42 요 부분에서요. FE를 삽입하시면 되죠. 답은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가 IP 버전 6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장비에 유니캐스트 주소,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 유니캐스트 주소이긴 한데 동일한 네트워크에 여러 장치를 동시에 보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대표적으로 똑같은 주소인데 그거를 모든 장비에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사용자가 가지는 주소는 아니고요. 라우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 서버가 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같은 회사라도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서버를 찾는다든가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애니캐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네, 여기서는 문제를 잘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 건데요. 엔지니어는 IP를 할당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랜에서 3개의 PC에 있는 현재 랜에서 PC 3개 있는 요 그림이죠. 그림도 주어졌습니다. 시험 문제에. 또한 근데 중요한 거는 할당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뭐를 고려를 해라고 나와 있냐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30개의 VLAN이 더 만들어질 수도 있다. 동일한 C클래스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메이저 정보는 192.168.0.0의 24인데 이걸 전부 다 쓸 수는 없고요. 앞으로 확장을 고려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서브네팅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네트워크는 더 성장될 거니까 그거를 기대해서 어드레스 공간을, 주소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요청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서브네팅 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어쨌든 여기까지가 메이저 네트워크입니다. 24비트. 서브네팅은 여기 뒤에 8비트가 남아있죠. 그냥 메이저를 그냥 쓰시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안에 2의 8승 마이너스 2개의 IP가 들어가면 254개의 사용 가능한 뭐 장치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IP들이. 이제 이걸 통으로 이 세대의 컴퓨터에 다시, 이게 IP가 1번부터 254번까지 쓸 수 있는데, 여기를 1번, 2번, 3번을 주면 4번부터 또 남아있게 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확장을 고려해서 그냥 254개를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서, 하나의 요 그룹에 들어간 거를 쓰고, 요건 또 다른 그룹으로 할당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보시면, 30개의 IP가 필요하려면 2의 5승계 비트를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뭐뭐점 24에서 2의 4승이 16이고 2의 5승이 32니까 30개를 포함하려면 5비트를 더 빌려와야 되죠. 이 5비트를 더 빌려와서 여기까지를 프리픽스로 하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를 호스트 비트로 하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24에서 20, 그러니까 29에 대한 프리픽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29에 해당하는 프리픽스 값은 그 서브넷 마스크 29비트를 모두 1로 채운 서브넷 값은 248이 되죠. 그러니까 뭐뭐점인데 여기 나와 있는 8개의 비트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둘, 넷, 여섯, 여덟 여기가 24비트잖아요. 이게 25비트 여기까지를 모두 뭘로 채워라? 1로 채워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 값이 서브넷 마스크가 네트워크 아이디 부분을 모두 뭘로 채운 겁니까? 1로 채운 게 서브넷 마스크죠. 255, 255, 255인데 요거는 요 뒷부분 0이니까 자리값이 128, 64, 32, 16, 8, 4, 2, 1 가중치 코드라는 것은
해당하는 자리값을 가져와서 더한다는 뜻이죠. 요 값을 다 더하면 얼마죠? 248이 되죠. 그래서 답은 B번이 됩니다. 자, 텔넷을 사용합니다. 로컬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 라인 VTR을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하실 때 로긴, 로컬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겠죠. 자, 문제에서 뭐 그렇습니다. 콘솔 포트를 통해 들어갔고 뭐 설정을 할 건데 그럼 여기서 문제 답을 물론 보기가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건 라인 모드에서 로긴 로컬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은 해당하는 장비에 유저네임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보통 타카스나 레디오스 서버를 통해서 AAA 인증 서버를 통해서 그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다 저장되어 있는 쪽에 있는 것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해당하는 장비에 그냥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럼 로긴 로컬이 있느냐라는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왜 A, B, C, D 중에서 로긴 로컬이 있는 게 A도 있고 또 C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문제를 다시 돌아가자 보면 또 키워드가 하나 더 있었죠. 예. 여기 보시면 접속을 했을 때 프리빌리지 모드로, 즉 라우터를 처음에 접속하면 이렇게 유저 모드가 뜨고 우리가 enable이란 명령을 치면 이렇게 프리빌리지 모드가 나오죠. 요 모드로 원래 텔넷 접속을 하면 유저 모드로 먼저 들어가야 될 건데 프리빌리지로 바로 가게끔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명령어는 우리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설정을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설정을 할 때 중간에 프리빌리지라는 키워드를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요거 사용 안 하시고 유저네임 주시고 패스워드나 시크릿이라는 명령을 주시면 순수하게 그냥 유저 모드 들어가서 enable 치고 패스워드 들어가시면 되는데 프리빌리지라는 키워드를 더 주시면 프리빌리지로 바로 들어가는 라는 뜻입니다. 답은 3번. 10.10./3 서브넷에 보통 그 사용 가능한 마지막에 사용 가능한 주소로 구성된 포트를 IP는 뭐냐라는데 /30이니까요. 사용 가능한 IP가 2개 나오죠. 근데 10.0.0.0에 30이니까 10.0.0. 이게 24고요. 6이 0이잖아요. 그죠? 0이 4개가, 0이 2개가 있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여기서 요 30비트까지가 있죠. 네트워크 아이디가 그렇다. 그럼 이 부분에서 다음번에 네트워크 아이디는 뭐냐면 10.0.0.4가 되잖아요. 그죠? 요 4자리니까 매직 넘버. 그러면 요 사이에 사용 가능한 IP는 0에서 3인데 제일 앞에 거와 제일 뒤에 건 사용할 수가 없죠. 제일 앞에 거 네트워크 아이디고 해당하는 제일 뒤에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주소가 1번 아니면 2번인데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라스트라고 했으니까 2번이 되죠. 그런데 또 여기서 턴오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턴오프를 해야만 된다. CDP를 꺼달라고 했어요. 인터페이스 모드에서 CDP를 꺼는 명령어는 enable이죠. 그러니까 no CDP enable. CDP를 활성화시키는 게 enable이죠. if 모드에서, 인터페이스 모드에서. 근데 만약에 라우터에 config 모드가 있고 또 라우터에는 config 모드에서 라우터가 있으면 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전체 모든 인터페이스의 CDP를 실행하거나 끌 수도 있고요. 또는 해당하는 라우터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요 인터페이스에만 CDP가 동작을 하거나 못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문제에서는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만 하라고 했으니 이 인터페이스 FA00 하면 config if 모드가 나오죠. 요 if 모드에서는 CDP를 켤 때는 enable, CDP enable이라 치시면 되고 끌 때는 no CDP enable 치시면 됩니다. 전체에다가 줄 때는 run이란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끌 때는 no CDP ru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도메인 네임이랑 크립트 키, 시큐어 셀로 접근을 한답니다. 아까랑 비슷한 문제가 되는데요.
자, 대상 라우터에서 트래픽을 사용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0.139.28 라우터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구성하고 있는데 시큐얼 셀로 접근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라인 VTY를 액세스 클래스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액세스 리스트는 액세스 리스트 익스텐드 확장 액세스 리스트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TCP 기반이죠. 당연히 텔넷이니까 원격 접속이니까 소스의 IP는 10.1.139.58./28이니까 0.0.15 그리고 목적지는 따로 주어질 게 없으니까 any EQ25 아까 앞에 문제랑 동일합니다. 와, 그 다음 문제가 지금 기가빗 인터페이스 상에 지금 기가빗 인터페이스 상에 액세스 리스트를 설정을 했는데 디나이를 할 거랍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에서 기가빗 제로제로를 들어오는 거는 허용을 하고 오케이. 제로 1로 들어오는 거는 디나이 하겠다. 그러면 뭐 퍼밋 뒤에 들어가는 거는 기가빗 10점, 100점, 0에 24니까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0.255가 들어가면 되고요. 또는 디나이 어디를 디나이하겠다. 192.168.0.0이 16이니까 16의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255에 255죠. 이거에 해당하는 게 답은 A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네트워크 펀더멘탈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